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공부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학습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도 꽤 힘들었을 것이고 저도 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좀 많은 것을 해볼 수 있었다는 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렇게 마지막 영상을 좀 빨리 후다닥 다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마지막 영상 본격적으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지문은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지문은 꽤나 내용도 그렇고 어 간단합니다. 내용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 내용이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일국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한 일국이라는 건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는 개개의 주권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이제 좀 독자적인 기구인 거예요. 근데 이 국제기구가 의사결정을 해서 나라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제한하기도 한대요. 이 경우에는 국제사회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넌 뭔데 우리나라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그 나라끼리 갈등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나라는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나라는 마음에 들고 한다면 갈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제기구는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국제기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만 정해 놓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국제기구에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이 있다는 점. 좀 두껍죠?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또 발표를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잘해 주셔 가지고 아마 이해가 좀 수업 시간 중에 많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그 문단, 아랫 문단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만장일치제는 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인제 이 두 번째 문단의 핵심 화제는 만장일치제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국가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제도예요. 말 그대로 이는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불리한 결정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왜냐면 한 국가라도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면은 그 결정이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국의 불리한 권고나 결의가 성립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는 주권 국가의 주권 보호에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만장일치제의 장점이 되겠죠. 만장일치제의 장점. 이게 너무 두꺼워서 좀 줄여 가지고 좀 써 보도록 할게요. 주권 보호에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는 점은 장점. 하지만 이 방식은 한 국가의 반대만으로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좋다고 했는데 한 국가가 싫어라고 하면은 의사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좀 헷갈리게 좀 위치에 써 있지만 얘는 요거의 장점이고 얘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국제기구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제를 사용을 한다면 어 각각의 주권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한 나라라도 싫다고 하면 하지 않겠지만 그게 오히려 단점이 되기도 하는 의사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국제기구에서의 만장일치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특징이라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서 장점과 단점을 달아 주었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의 만장일치제 장점과 단점을 이제 중심으로 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장일치제 말고 다수결제, 우리가 가장 익숙한 사실 방식이죠. 다수결제. 다수결제라는 건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권 국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통합하기에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다수결제에서는 그 원하지 않는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결제의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가결표의 수와 표결력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 그래서 단순하게 반수에 대한 게 아니고 이것을 조금 가중치를 두어서 결정하는 다수결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결제에서는 결의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가결표의 수를 정해야 하는데 가결표의 수에 따라 다수결제는 투표의 반수 이상 찬성하는 단순 다수결제, 그다음에 투표의 반수를 넘는 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위에는 단수였다면 다음은 투표의 반수를 넘는 수의 찬성이 의사결정을 만드는 특별 다수결제. 그다음에 특별 다수결제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특별 다수결제의 종류 중에 다수결의 요건을 몇 분의 몇 이상, 몇 표 이상으로 특정하는 것을 특정 다수결제라고 한대요. 그래서 먼저 단순 다수결제가 있었고 특별 다수결제가 있었고 특정 다수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결표의 수에 따른 다수결제 방식을 정하기 전에 국가 간의 표결력의 차이를 두는 그런 의사결정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국가의 하나의 표만을 인정하는 일국일표제, 그다음에 특정 기준에 따라 국가마다 표결력을 달리하는 가중표결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문단 다수결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요. 먼저 가결표에 따라서 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단순 다수결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표의 반수를 넘는 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특별 다수결제가 있고, 특별은 반수를 넘는 수라고 했으니까 반수 초과라고 좀 해볼게요. 그다음에 특별 다수결제 가운데 이 중에는요. 몇 분의 몇 이상 혹은 몇 표 이상으로 특정하는 것을 특정 다수결제라고도 한대요. 특정 다수결제는 다수결 유권을 특정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예를 들어 주었는데요. 수업 중에도 100명 중에서 50명만 넘으면 돼 하면 단순 다수결제. 그다음에 특별 다수결제는 반수 초과니까 51명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정 다수결제는 우리는 3분의 2 이상 하겠어. 혹은 뭐 3분의 뭐 몇 이상, 뭐 몇 분의 몇 이상, 혹은 100표 이상 이렇게 좀 정한다면 이건 특정 다수결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제 가결표의 수에 따른 표결력의 가결표의 수에 따라 인제 결정을 하는 건데, 이전에 뭐시죠? 표결력의 국가 간에 인제 차이를 둘 것인가 여부를 정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표결력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포결력 같네요. 표결력의 차이에 따라서는 일국일표제와 그다음에 가중표결제가 있어요. 설명을 좀 보면 일국일표제는 딱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마다 하나의 표, 한 국가의 한 표, 그다음에 가중표결제는 국가마다 표결력을 달리함. 그래서 약소국들은 일국일표제를 선호한대요. 왜냐면 강대국과 약소국이 각각 동등한 행사의 표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권국가 강대국들, 수적인 열세를 보이는 강대국들, 왜냐면 강대국은 수적으로는 적지만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수적인 열세를 보이는 강대국들은 가중표결제, 우리는 그만큼 좀 세력이 있으니까 더 많은 표결력을 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편 주권 국가들은 다수결제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의 성격을 부여하기로 결의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편이 나오면 약간 내용을 좀 화제를 바꿔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꼭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이 있다든가 하는 수준이 아니고 권고의 성격을 부여하기로 결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라고 내려졌어."라고 하는 거지 "이걸 꼭 안 하면 안 돼."라고 하면 이제 국가의 좀 주권을 좀 침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인가 봐요. 앞에 인제 내용에 따르면. 어쨌든 여기 세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다수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문단에서는 국제기구에서의 다양한 다수결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의 다양한 다수결제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다수결제, 가결표의 수에 따른 다수결제의 종류, 그다음에 표결력 차이에서도 이렇게 다른 종류의 다수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다음 문단으로 갈게요. 자,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방식은 총의제라고도 불리는 주권국가들의 합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총의제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총의제 방식일 때 합의하는 방식은 표결에 의하지 않는 의사결정 절차이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의제는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처음부터 의견의 차이가 없어서 표결을 하지 않고 만장일치가 되는 진정한 합의가 가능한 사안에 적용을 하던가, 혹은 완전히 반대의 경우 문제가 너무 논란거리가 많아서 표결로 했을 때는 너무 인제 극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것 같을 때, 그때는 표결에 붙이기 어려울 때도 쓰인다는 거예요. 방식은 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합의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결의 내용이 이게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제 어쨌든 이 합의를 끝내기 위해서 애매모호하게 정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문단의 주제를 정리하면 국제기구에서의 총의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총의제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표결에 의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진정한 합의가 가능할 때 혹은 대립이 너무 심화될 것 같을 때 활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보세요.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방식을 이렇게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여러 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주권 국가들이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인정을 하지만 국제기구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요. 왜냐면 주권 국가의 여러 가지 그 국가들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개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국제기구의 의사결정과 국가의 주권이 상충하는 문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는 종교적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뭐 어떤 행위를 이렇게 행사? 약간 의례를 이렇게 취하도록 하는 건데, 그 국제 아동기구 같은 데서 보면, 혹은 인권기구 같은 데서 보면 그건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해 버리면 이제 각 국가에서는 자기네들의 전통에 좀 이것이 그 국제기구의 결정이 좀 너무 심한 간섭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좀 아닌 것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는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의하는 방식들을 만들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인제 충돌하는 것을 아예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은 국제기구가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제기구의 국제기구가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을 오늘 좀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요. 활용하는 이유.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한 다섯 번째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그 지문 학습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생 정말 정말 많으셨고요. 어 시험 범위 안내된 내용, 그다음에 이 인강들 놓치지 않고 다 학습을 하셔서 3 학년 1 학기 마지막 지필고사인 만큼 정말 여러분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그다음에 여름이라 지치고 힘들어지기 쉬운데 마음을 다잡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만큼 꼭 이뤄내는 마지막 시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긴 시간 동안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